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뭐 국제정치적인 사건이 많은데 제가 그 미국 외교 정책이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하나의 그 뚜렷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외교 정책이 생각보다는 분석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든이 대통령 된 이후에는 무언가 좀 이렇게 혼동스러운 그런 측면이 많이 보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 주적이라는 개념을 올바로 이렇게 그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국제정치학의 본산지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전통은 뭐라고 그래도 현실주의 국제정치, 뭐 국가 이익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국제정치학의 전통인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다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번 제가 그 말씀드린 거 한번 보십시오. 그 미국이란 나라는 하루 아침에도 적과 친구를 바꿔치는데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그럴 수 있는 그 지리적인 이점 그리고 뭐 권력 정치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힘도 세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친구였다가 적이 되고 적이었다가 친구가 되고 이런 나라들 이제 한 몇 나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한 200년 동안 미국이 이제 국제 정치 무대에 나온 이후에 지난 한 200년 채 안 될 겁니다. 그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7나라가 있습니다. 그 7나라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중국, 소련, 뭐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됐죠. 일본. 이 정도가 그 7대 강국인데 이 7대 강국은 지난 100여 년 이상 7대 강국입니다. 이 7나라 중에서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고 그리고 미국과 친구가 되지 않은 나라가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예외를 둔다면 프랑스가 예외인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국과 미국 지금 세계에서 제일 친한 나라죠. 그런데 1810년에 전쟁을 했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독일, 이태리, 일본은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완전 주적이죠. 그리고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에 주적이고 냉전 때 미국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물론 한국전쟁 때 적이고 냉전 시기에 미국의 최대의 적이었죠. 그런데 영국은 이제 거꾸로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에 미국과 제일 친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이태리, 일본 2차 대전 이후에 미국하고 얼마나 가까운 나라가 됐습니까? 그리고 소련, 중국 2차 대전 당시에 미국 편이었죠. 프랑스가 조금 애매한데 프랑스는 미국의 첫 번째 동맹국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영국과 전쟁할 때 바로 미국을 도와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무기 도와주고 돈 도와주고 해가지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는 또 가장 미국과 친구 중에서는 가장 반미적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렇게 세계 그 7대 강국 전체를 친구도 할 수 있고 적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외교 정책은 아주 그 플렉시블하고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 바이든의 외교 정책을 보니까 좀 헷갈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 바로 며칠 전 사건입니다. 3월 17일 날 있었던 일인데 바이든이 그 스테파노플루스라는 그 앵커맨, ABC의 앵커맨인데 뭐 민주당 사람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 클린턴을 도와서 이제 백악관에서 일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러시아의 그 대통령 푸틴을 살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킬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킬러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영혼이 없는 킬러 with no soul, 영혼이 없는 킬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제 외교에서 그리고 대통령 된 지 지금 2달도 지금 채 뭐 되나마난 이 시점에서 상당히 강대국의 지도자를 영혼 없는 살인자라고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외교적으로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푸틴을 영혼 없는 살인자, 킬러 without soul, 소울이 없는 살인자라고 얘기한 그 중요한 이유가 푸틴이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2020년에. 지금 트럼프는 바이든을 위해서 개입한 나라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이든은 어차피 지가 이제 현재 대통령에 있으면서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해가지고 트럼프를 도와줬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인자고
그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가 트럼프하고만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 그 역대 앞에 있는 대통령들하고 그 많은 그 차이점을 보이는 그 세계관, 또 다른 나라의 원수에 대한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미국에 바이든을 비판하는 뭐 그런 언론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거기서 그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무지하게 화가 나가지고 대사를, 그러니까 워싱턴에 와 있는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대사를 소환을 했습니다. 이거가 우리가 이제 각 나라의 그 외교 관계를 보면은 전쟁하기 직전에 하는 것이 대사를 부르는 겁니다. 이제 나 무지하게 화났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푸틴이 하는 말, 그리고 그 러시아의 정치가들이 하는 말을 이 게이트웨이 펀디트라고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바이든한테 상당히 반대하는 그 매체에서 이제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Killer with no soul.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미리 뭐 글을 읽은 것은 아니에요. 스테파노플루스라는 그 앵커맨이 그냥 질문한 겁니다. 그 푸틴은 살인자죠. 그랬더니만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맨 처음에 이렇게 약간 좀 그러다가 맞아요, 살인자 맞아요 라고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소울도 없는 살인자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너야말로 그런 놈이야. 그게 이제 바이든이 나보고 살인자라고 그랬냐? 그렇게 말하는 너가 살인자야 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가 좀 이제 그 수건데, It takes one to know one. 그렇게 말하는 너야말로 그런 놈이야 라고 푸틴이 이제 반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쓴 기자가 세상은 바이든이 치매에 걸렸고 미국이 현재 진정한 리더십을 결여하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라고 이제 이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인터뷰는 직접 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녹화된 거였습니다. 녹화된 다음에 나중에 방송한 것인데, 이것이 그 대사를 소환하는 사건까지 갔다. 여러분 그 스테파노플루스라는 사람 뭐 얼굴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1961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60세가 간 놈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책도 여러 권 썼고, 뭐 저 사람이 클린턴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그 무렵에 썼던 책도 한번 그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부시 대통령이 43대 부시 대통령이 푸틴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은 1990년, 즉 소련이 정말 망하고 러시아가 된 이후에는 러시아랑 상당히 가까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푸틴에 대해서 아주 가장 그 결정적으로 괜찮은 언급을 한 사람이 조지 W. 부시 43대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2001년에 푸틴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푸틴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 말을 잠깐 읽어보면은, 나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솔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의 영혼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긍정적이에요. 뭐 영어로 그냥 읽어본다면은, I looked the man in the eye. I found him very straightforward and trustworthy. 정말 그 푸틴은 정말 솔직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었어요. I was able to get a sense of his soul. 나는 그의 영혼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런데 바이든은 푸틴을 영혼이 없는 살인자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러시아가 무지하게 화가 나고, 그 러시아는 지금 갑자기 중국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이제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에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바이든 행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그래 내가 니네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우리 공개적으로 만나가지고 토론해보자. 그리고 빨리 할수록 좋다. 당장 이번 주 주말 이전에 해도 괜찮아. 바로 이제 뭐 2, 3일 이내 할 수도 있어. 준비하지 말고. 그러면 미국 시민들하고 우리 러시아 시민들이 대단히 재미있어 할 걸 빨리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연해서 내가 그 주말에는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 가기 전에 한번 해보지. 이거는 사실은 조롱한 거나 마찬가지죠. 바이든
지금 어떤 그 각본 없이 1대1로 직접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푸틴은 사실은 뭐 상당히 그 남성적인 그 마초라고 그러죠. 러시아 지도자 중에서 상당히 강하고 그 남성적인 그런 지도자로 이제 알려져 있고 말도 상당히 잘합니다. 뭐 트럼프 수준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즉석즉석해서 이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는데 안드레이 터르착이라는 러시아의 그 지금 현재 상원의원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아주 뭐 노골적입니다. 바이든의 실언과 그건 실언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한 거 아니라 치매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 바이든스 갭프라는 거 이제 자꾸 말 틀리게 하는 거예요. 바이든스 갭스 and 디멘시아가 치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Already appear to be escalating the U.S. relations with Russia in a bad way. 바이든이 자꾸 말 실수하고 그리고 지금 뭐 기억력 이런 것들은 이미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정말로 나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거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상원의원이 바이든이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US political 마라스무스라는 거 제가 이 한국 단어로 소모증이라는 것을 요번에 그냥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미국의 그 정치적인 소모증, 그러니까 소모가 뭡니까?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거 하고 is leaders dementia, 지도자의 디멘시아, 치매 증상이 이 지금 이런 사건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었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지금 제가 푸틴이 얘기했던 거가 생방송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당장 하자고 미국이 편할 때 언제든지 좋아.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국민이 대단히 재미있어 할걸. 이거는 거의 조롱조죠. 그리고 내가 바이든 만나면은 건강하라고 말하고 싶어. I would say stay healthy. 뭐 이제 직역을 하면 건강하게 남아 있으세요. 그런 소리죠. 건강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역설이나 조롱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바이든을 이제 한껏 조롱을 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말이죠. 내가 말을 실수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푸틴을 킬러라고 얘기한 거는 내가 아무 후회할 바가 없어. Biden has no regret over calling Putin a killer. 나는 푸틴을 살인자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후회하는 바가 없어. 나는 할 말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앞으로 더 진행될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전략을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을 가지고 러시아를 제압하려고 한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푸틴을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독재자를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라는 사람은 러시아를 위해서는 꽤 괜찮은 지도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푸틴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러시아는 정말로 힘든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GDP가 감소하는 나라고 그리고 인간의 수명까지도 늘지를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디케이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멸망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지금 미국의 학자라든가 미국의 정치가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리서전트 러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체 모양을 보면은 이 나라가 그냥 쇠퇴해가는 나라인데 그런데 세계의 강대국 지도자들이 러시아를 보고서 리서전트 러시아, 리서전트라는 건 뭡니까? 탁 치고 나온다는 그런 뜻이죠. 망해가는 나라의 지도자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 보기에 치고 나온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위해서 지금 러시아를 잘 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잃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유지한 사람. 이 사람은 참 대통령도 오래 했습니다. 1999년에서
2008년까지 대통령을 했고 2008년에서부터 2012년까지는 하긴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죠. 메드베데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히고 자기는 이제 그 총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대통령 관둔 다음에 지금 2012년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는 거의 한 18년째 대통령을 하는 정말 그 러시아 소련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집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러시아는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서기 2000년에 러시아 인구가 1억 4,597만 9,93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0년 후에 러시아 인구는 어느 정도 될까라고 예측한 것을 보니까 1억 3,582만 명. 앞으로 30년 후에 지금 러시아 사람이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30년 후에 러시아 사람이 93명으로 이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그래도 빨리 늘지 않는다더라도 조금씩은 다 늡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돈도 그렇게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를 어느 나라가 힘이 얼마나 세냐를 볼 때는 그 나라의 GDP, 한 나라를 볼 땐 GDP를 보는데 그 GDP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세계 각국 GDP를 보면은 미국이 18조 6천억이 넘습니다. 중국은 2등으로 11조 2천억. 러시아가 12등이었습니다. 1조 2,831억 6,200만 달러. 그러니까 1조 3천억이 채 못 돼요. 여러분 2016년도에 러시아가 세계 12등인데 러시아보다 GDP가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GDP는 1조 4,11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보다 한국이 돈이 더 많아요. 예, 러시아 얼마나 넓은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정말 러시아가 보기에는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대한민국의 GDP가 러시아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요 숫자를 보기 전에 그 전에는 어땠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중국, 러시아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그 GDP를 비교한 데이터인데 미국은 2014년에 17조 3,930억 정도 됩니다. 중국은 그해 10조 5,576억, 러시아는 2조 31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2016년에 1조 2,800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보다 2년 전에는 2조가 넘었다. 2015년에는 1조 3,626억, 그리고 2016년에는 1조 2,678억. 그래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3년 동안에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7.6%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신지 아시겠습니까? 2014년이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터진 해입니다. 미국이 셰일을 개발하게 되니까 미국이 중동에서 사오던 석유를 거의 한 1,000억 배럴 정도를 안 사옵니다. 매일. 그러니까 중동 석유값이 그때 이제 국제 석유값이 배럴당 110달러가 2014년에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터지면서 배럴당 40달러까지 내려갑니다. 러시아는 뭐 하는 나라냐? 석유 팔아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1배럴이 160리터 조금 넘습니다. 1배럴이 110달러였는데 그것이 2014년에 미국 셰일 혁명 때문에 40달러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내려간 결과가 러시아의 GDP가 2년 사이에 거의 40%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논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말이죠. 수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70% 되는 나라입니다. 2012년에는 70.4, 2013년 70.6. 그러다가 이제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죠. 파는 기름의 양이 줄어들기보다는 그 값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 국제 유가가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셰일 석유 생산을 적극 독려했던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말 러시아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그러죠. 나 러시아랑 친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셰일을 계속 생산함으로써 러시아를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미국 말을 듣지 않으면 꼼짝달싹 못하게 그때 트럼프 행정부 때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바이든 행정부는 셰일 오일 생산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오르죠.
국제유가 오르면 석유 파는 러시아는 기분 좋겠죠. 그러고서 러시아는 죽일 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냐? 나는 도무지 맞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2018년 GDP 한번 또 보겠습니다. 미국은 20조가 넘었고 중국은 13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1조 5천억, 조금 이제 올라갔죠. 그때 한국은 1조 6천억이었습니다. 2018년에도 러시아는 한국보다 GDP가 더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 푸틴하고 바이든이 일대 혈전을 벌일 것처럼 얘기하고 미국의 많은 언론이라든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의 주류 언론 그리고 바이든을 지지하는 주류 언론이 러시아 말로 미국의 숙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러시아가 미국의 숙적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십시다. 2018년 러시아의 GDP는 미국의 7.82%에 불과했다. 뭡니까? 미국의 7.82%? 그러니까 이건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GDP가 자기 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주적이 될 수 있습니까? 중국은 미국 GDP의 66.77%였습니다. 3분의 2입니다. 지금 미국의 지위를 겁주는 나라는 중국이지 러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더 골치 아픈 나라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시대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맨 처음에 제가 모두에 그랬죠. 적과 친구를 팍팍 바꿀 수 있는 나라다. 미국은 말이죠. 전략 원칙이 있습니다. 정말 주적, 가장 무서운 나라, 그 나라를 일단은 견제를 하고 그 나라를 몰락시키는 것을 항상 어떤 대통령이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이제 삼아왔죠. 여러분 닉슨 대통령이 중국하고 수교를 한 것은 중국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주적이 러시아인데 소련인데 그 소련을 깨기 위해서 미국이 공산 독재 국가인 중국하고 이제 거래를 튼 거죠. 피터 자이언 씨 분석에 의하면은 그래서 소련이 멸망하는 시간이 최소한도 10년 정도는 당겨졌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제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기점을 우리가 애써서 잡는다면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부시가 대통령 되자마자 근데 미국의 정찰기하고 중국의 전투기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공중 충돌해서 이제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중국은 미국을 본격적으로 적대국으로 삼았고 미국은 중국을 도전자로 본 것이죠. 그래서 바로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푸틴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고 러시아를 미국 편으로 끌어온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GDP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GDP의 7.8%밖에 안 되는 러시아가 미국의 주적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미국은 중국을 주적이라고 확실하게 인식을 했고 셰일 석유를 개발함으로써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꼼짝달싹할 수 없게 그러니까 러시아는 오로지 미국만 쳐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국제유가를 올리면은 러시아 수입이 늘어나고 미국이 국제유가를 내리면은 러시아가 또 내려가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러시아를 중국 견제에 적극 활용했죠. 2020년 거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미국은 20조 8천억입니다. 중국은 14조 8천억 그리고 러시아는 1조 4,64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의 GDP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2에서 7.04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주는 그 위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2018년에 66.77%라고 그랬죠. 미국 GDP에. 그런데 2020년에는 71.4%로 이제 비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든 데 집중을 해야지 오히려 GDP의 비율이 상대적인 비율이 내려가는 러시아를 가지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외교 정책이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적이라는 개념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데 주적이 없는 것도 문제고 어느 나라든지 이제 국가 전략을 짤 때 주적이 없는 전략은 사실은 그 웃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적을 잘못 선택하는 것은 그건 더 큰 에러를 범하는 것이죠. 지금 바이든이
셰일가스를 금지시킴으로써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돈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러시아의 힘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를 적대 관계로 몰아붙이고 있다. 러시아를 적대 관계로 몰아붙이니까 러시아가 화가 나서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방향으로 그 요 며칠 사이에 그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은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쉽게 러시아와 중국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있는데 러시아 중국 관계의 그 본질을 한번 보면은 너무 국경선이 길게 붙어 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특이하게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1990년 크리스마스 때 소련이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소련 깃발을 내리고 그리고 국가 이름도 러시아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바꾸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이 너무 센데 저쪽 시베리아를 지킬 방법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중국이 탱크라든가 뭐 이런 걸 갖고 와서 시베리아를 점령하게 되면은 시베리아가 그냥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이 와서 거기 와서 그냥 이사 와서 살면은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때 러시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소련이 한 말이에요. 떠오르는 중국이 저무는 러시아로부터 시베리아를 빼앗으려 한다면 러시아는 탱크나 대포나 빨치산이 아니라 핵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반격하겠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탱크, 뭐 대포, 뭐 그 게릴라 이런 거로 싸우면 당할 수 있나요? 러시아가 시베리아 뺏기는 거지 중국한테. 그러니까 중국, 너가 말이야 여기를 만약 건드리면 우리는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반격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중국한테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러시아를 중국 쪽으로 붙게 지금 밀어놨다? 이것이 바이든 정책이라면은 정말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지금 제가 인용한 말은 그 바로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번역이 돼서 나온 책입니다. 번역이 홍지수 씨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이 피터 자이언이 썼던 제가 이 책은 뭐 지난 가을에 잠깐 소개를 했었습니다. Disunited Nations 나라들이 지금 전부 다 독립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갈라졌어요. 다 갈라져가지고 혼자 살아나갈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세계가 흘러가는 모습은 세계화가 아니라 전부 다 국가가 자기, 그러니까 제가 민족주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세상의 대세를 바꾼 거 아닙니다. 트럼프는 대세를 따라간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더 이상 글로벌리제이션의 시대가 아니라 국가들이 전부 이제 자기 거를 챙기는 시대에 미국도 자기 거를 챙기는 쪽으로 이제 적응을 한 거라고 사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 바이든은 이제 다시 세계화의 시대 쪽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동맹은 소중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동맹들이 싸워야 될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 두 나라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초점을 하나로 맞춰야 되죠. 하나, 누가 주적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중국도 나쁘고 러시아도 나빠, 러시아가 더 나빠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한국은 잘하고 있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현 한국 정부도 주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해서 지금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과 동맹의 끈은 못 끊죠. 동맹끈 끊으면 한국이 그냥 망해버릴 테니까. 근데 미국과 동맹의 끈을 풀지 못하고 있는 채로 친중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그거를 마땅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이론을 만들었어요. 미국하고도 하고 중국하고도 한다는 그 이상한 이론이 뭐 우리가 한문으로 말이 안 된다는 안미 경중이라는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현 한국 정부가 결국 미국과의 동맹의 끈을 끊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뭐 원래부터 알고 있었겠죠. 그것을 아는 북한이 지금 한국 정부를 최대한으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머저리라는 말도 하고 떼따라는 말도 하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게 그 원칙을 지금 위반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정말 제가 며칠 전에 그 조선일보의 그 칼럼이 정말 그 아주 수려한 문장으로 현 상황을 묘사한 것을 보고 잠깐 그 한번 퍼왔습니다. 강석천 칼럼인데 그 칼럼 제목은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사라지고 벌거벗은 권력만 남았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얘기인데 아주 그 참 상황을 잘 요약했다고 보여집니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혼자 영리한 채 하는 것보다 미련한 짓은 없다. 우리가 혼자 영리한 척 했어요. 안보는 미국, 장사는 중국, 안미 경중이죠. 그것이 편리하다는 걸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이 상황에서 중립이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다. 아무나 건드려도 되는 나라라는 뜻이다. 이러다가 머지않아 남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 한국의 국익을 눈뜨고 희생해야 할 때가 닥친다. 예, 참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지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중국에 초점을 맞춰야지 중국보다는 국력이 상대도 안 되는 러시아와 지금 다투고 있는 이것이 맞는지. 예,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2020년도 국방백서가 간행이 됐습니다. 나오기는 뭐 2021년에 나왔는데 그 제목은 그냥 2020 국방백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주적을 명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뭐 여러 번 인용했던 말입니다. 필립 보비트라는 이 사람은 원래 그 법학 교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제정치 전략론에 아주 탁월한 저서를 그 여러 권 쓴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읽은 책이 The Shield of Achilles, 아킬레스의 방패. 아킬레스의 방패는 뭡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뭐 정말로 그 아무거나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죠. 아주 완벽한 방패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War, Peace and the Course of History. 전쟁, 평화, 그리고 역사의 뭐 course라는 이런 책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전쟁은 혼자 못하는 거죠.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쟁을 하는데 두 나라가 있다면은 특정한 적 혹은 위협을 상정하지 않은 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은 난센스다. 그렇죠. 제가 나랑 전쟁할 것 같은 나라인데 야, 너 나한테 대면은 안 되라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억제합니까? 예. 군사적으로 너무나도 막강함으로써 누구도 감히 그대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직관적인 호소는 국가를 위해서는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다. 예, 주적을 설정하지 않은, 이게 주적이라니까 약간 말이 이상한데 영어로는 specified enemy입니다. 특정된 적, 너야. 나의 군사력은 너 때문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넌 나한테 덤비지 마. 이것을 이제 하지 않은 군사전력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구 모든 나라가 나한테 다 못 덤비게 하겠어 라는 그런 전략인데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는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아이디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더 말이 정확할 것 같아요. If it takes two to war, 전쟁하는데 두 나라가 필요하죠. Then 그렇다면은 the idea of deterring wars without a specified adversary or threat is nonsense.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그것이 맞는 일이라면은 적을 명기하지 않고 위협을 명기하지 않은 채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The simple intuitive appeal of being so strong. 너무나도 막강해서 밀리터리리 군사적으로. 그래서 누구도 나를 위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관은 단순한 직관은 국가를 위해서는 정말 웃기는 거다. 그렇죠? 적이 상정돼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국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주적이 없이 주적이 국방백서 같은데 이제 적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다 알죠. 북한이 적이라는 거를. 근데 우리가 좋은 군함을 사왔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너 이거 나 때문에 사온 거냐라고 화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봐라. 한국은 적이 없다는데 이걸 사온 거 보니까 우리랑 맞먹으려고 사온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적이 명기되지 않은 뭐 주적 그러니까 그 용어는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specified adversary 지정된 적이 명기되지 않은 그런 전략은 전략적으로 난센스다라는 말을 그 필립 보비시라는 그 대단한 학자가 아주 분명하게 이제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것 외에 지금 제가 그 바이든이 주적 아닌 개념들을 좀 헷갈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중국이 이번에 그
알래스카에서 미국하고 처음 만났죠. 그렇고 뭐 그냥 완전히 뭐 미국을 박살을 냈습니다. 니네들이 뭐 강한 놈이냐? 니네들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니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 인권 문제 가지고 시비 거는데 너네 흑인 문제부터 해결해. 라는 식으로 그 양재츠라는 사람이 2분 얘기하기로 돼 있는데 뭐 한 20분, 거의 20분 가까이 뭐 얘기를 하고 미국을 뭐 완전히 멍청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미국은 강한 입장에서 중국에게 말할 자격이 없지. 그래서 미국 신문들에 뭐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신문들이 중국의 최고위급 외교관이 바이든 팀을 미국 땅에서 모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죠. 아니 왜 그걸 알래스카로 불러? 워싱턴으로 불러야지. 그것 알래스카로 불렀다는 것부터가 꿀리고 들어가는 것 아니야? 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하여간 중국한테 야단 맞고 러시아한테 이렇게 모욕당하고 뭐 이러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에피소드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틀란타, 조지아주의 아틀란타를 최근에 방문했습니다. 그 아틀란타에서 어떤 그 백인 정신 나간 놈이 그 스파, 그 스파라는 게 그 뭐야 마사지 하는 그 뭐 약간 좀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질을 해가지고 그 여자들이 여러 명 죽었는데 그 중에 그 4명이 한국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이 6명인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시아 사람들을 뭐 그 무시하지 말라, 아시아 사람들을 인종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로 올라가는데 그냥 난간 잡고 천천히 걸어 올라가도 되는데 뛰었습니다. 뛰다가 3번이나 엎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동영상으로 볼 거예요. 올라가다가 3번이나 엎어지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 바이든 다운. 바이든이 저렇게 넘어지는구나.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저 사람 분명히 어딘가 아픈 것 같아. 그런데 미국 그 백악관 측에서 대통령이 올라가다가 아무래도 뭐 연로하고 그래가지고 발을 헛짚어서 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뭐 바람이 불어서 넘어졌다는 등 그리고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리게 급급하고 있습니다. 예, 뭐 미국 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저 사람 아직 안 죽었나? 빨리 죽어야지 내가 대통령이 될 텐데 뭐 이런 그 그림도 돌고 있고 그리고 바로 또 며칠 전에 바이든이 얘기하다가 프레지던트 해리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리스 대통령과 나는 어디를 같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그 정신이 조금 좀 막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드디어 그 미국의 뉴스맥스 이것도 뭐 지금 갑자기 커지는 채널인데 3월 22일 그 이제 저 비행기에서 그 걸어가다 넘어진 거는 3월 19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아예 그 의사를 불러갖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Is Biden fit for office? 바이든 지금 그 대통령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의사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가다 넘어졌다면은 미국 언론이 뭐 완전히 그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사실 그 트럼프가 미국 육사하고 해군사관학교가 이제 그 미식 축구 시합을 했는데 거기를 보고 오다가 약간 이렇게 경사진데 그 얼음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거기서 약간 그 어그적거리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때 미국 언론이 저 사람 지금 병 걸렸다.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그리고 바이든은 그때 그랬습니다. 저거 봐라 나보다도 못 걷네. 나보다도 못 걷네 그러면서 조롱을 한 적이 있었죠. 조심해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바이든 건강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그림이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저 전화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저 그림 혹시 기억나십니까? 밤까지는 트럼프가 이겼는데 새벽에 뭐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에서 바이든 편만 팍 10만 표씩 다 올라가고 트럼프는 안 올라가는 그런 우리 그림표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선거하는 날 그거를 저렇게 또 묘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죠. 골드 스파라고 그래가지고 조지아에 있는 뭐 이렇게 가서 안마 받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살인 사건이 났고 그 살인 사건을 저지른 놈 사진도 여러분 지금 보시겠습니다. 저 녀석이 백인인데 동양 사람이 6명 죽었다고
그래서 또 뭐 아시아 사람을 인종주의로 차별한다고 그러는데 아시아 사람은 사실은 미국에서 그렇게 차별당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 하버드 대학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명문대학 제일 많이 들어가고 돈 빌릴 때 아시아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그 이자율이 제일 낮습니다. 왜? 아시아 사람들은 잘 갚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흑인처럼 차별을 받진 않는데 지금 재미있게 그 몰고 가고 있어요. 인종차별하지 말라, 아시아 차별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시아계를 차별하지 말라의 글로벌리스트의 그 음모가 저는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Stop Anti-Asian Racism Now. 지금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주의를 철폐하라, 고만하라. 그 밑에 Peace with China, No New Cold War.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중국과 평화롭게 지내야지. 그리고 콜드와 다시 새로운 냉전은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러시아랑 싸우는 겁니까? 이거는 큰 적과 작은 적을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 텐데 이 비행기는 747입니다. 이게 진짜 대통령 전용기예요. 아틀란타에서 총격 사건이 난 것이 3월 16일이고 그래서 3월 19일 날 이제 아틀란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중국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중국하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제가 뭐 자세히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저 사진을 보면은 정말 그 미국 정치를 공부를 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론을 공부한 사람으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진이라고 딱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동영상으로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통령과 부통령은 한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뭐 물론 비행기가 다 안전하지만은 저가 한 비행기에 타지 않는 이유는 정말 만약의 경우 뭐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이라도 저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은 또는 저 비행기가 납치당하면은 부통령과 대통령이 전부 다 국가안보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부통령과 대통령은 다른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 내린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그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 등을 툭툭 이렇게 치면서 잘 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머리노원은 또 저거 뭡니까? 저건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죠. 거기는 바이든이 타더라. 이것도 아마 미국 백악관에서 왜 같이 갔는지를 설명해야 될 겁니다. 왜 같이 갔는지.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국과 뭐 미국의 핵전략이라든가 국가안보론을 공부한 사람이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망둥이도 설치고 다 꼴뚜기도 설치고 그러는데 북한이 며칠 전에 그랬죠. 미국 앞으로 4년 동안 편히 자고 싶으면은 한반도의 화약 냄새를 풍기지 말아라고 김여정이 얘기를 했는데 뭐 김정은이가 미사일 2발을 쐈더라고요. 미사일 2발 쐈는데 그거 뭐 보니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바이든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 국방부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거는 뭐 늘상 하던 일이라고 그러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고 뭐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더라고요. 군대는 미사일 발사를 다 지켜봤는데 언론에는 나오지가 않았다.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선일보가 오늘 찾아가지고 오늘 3월 24일 찾아가지고서 이제 특종이라고 그래가지고 터뜨렸더라고요. 저런 일이 있었는데 왜 신문에 발표를 안 하니? 왜 언론에 발표를 안 하니? 뭔가 지금 조금 좀 헷갈리게 일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미국도 한국도 좀 정상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원칙이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이 정말 수십 년 연구해 놓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리가 그 가끔 가다가 복잡할 때 이런 말 쓰죠. 그 교과서대로 해. 교과서대로 해. 지금 미국도 저는 한국도 조금 교과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강의 이 정도까지 하고 제가 그 다음 강의는 전쟁과 국제정치 18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